2부입니다. 여기에서는 헌법의 해석과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헌법을 이제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헌법의 특질을 들여다보면요. 사실적 특질과 규범적 특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성이 있습니다. 헌법이 그 사회의 권리와 의무, 자원과 기회를 배분을 하고 번영할 수 있고, 고건적 힘인 정치 권력의 획득 및 행사를 이제 규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이제 제세력의 행위를 매개로 해서 그 규범을 정해진다는 것인데요. 말이 다소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헌법학을 전공한 저로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이해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아시면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리고 화가 좀 누그러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은 준비했습니다. 말이 다소 생소하시고 난해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얼마나 이게 근원적인 힘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립화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제세력의 행위가 매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치적 성향입니다. 이를테면 대통령 연임 규정 같은 경우에도요. 현지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을 시켜야겠다. 그러한 동기에서 헌법을 계속 바꾸고 그렇게 했답니다. 계속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이 연임이 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냐?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적 특질의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로는 이념성입니다. 국가 권력의 범위와 한계,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 이념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정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헌법 이념이라는 것은 정치 이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로 근대 시민국가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이제 정치 이념으로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사회복지국가 헌법에서는 현대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성입니다. 헌법은 특정 역사에 특히 두드러진 영향을 받습니다.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대응을 해야겠다. 도전에 있어서 응전하는 형태로 정립되는 규범들이 있어서 역사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나치당이 결국에는 다수결 절차에 의해서 집권을 하고 나서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없애버린 그러한 경험 때문에 정당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라면 그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기용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이 이제 이원정당 해산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주의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 지역을 두고 다투거나 아무나 이제 함부로 침략을 해서 자기 국가를 위해서 침략을 한다든가
각국의 헌법에서도 그래서 막아야 한다.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이 정했습니다. 헌법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헌법의 사실적 특질은 규범적 특질을 규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규범적 특질이 함부로 전제 없이 규범 내용을 정하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학에 문외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아니, 헌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즉 헌법이라는 것은 정치적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세한 것이 헌법의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법적 논증이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적 특질과 규범적 특질을 구별을 하지 못하고 다 알면서 헌법이 사실적 특질뿐이며 헌법 자체가 사실적 규범을 자체를 정해야 한다라는 오해에 빠진 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우세한 쪽이 헌법의 내용이고 잘못 우긴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기는 것은 곧 헌법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은 헌법이라는 법이 각자의 주관적인 의욕과 무관하게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고,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각자 개개인의 사람들의 의욕 내용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인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에 빠지게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헌법이 어떠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인지 이해함으로써 그 위협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오히려 그와 비슷한 종류의 위협을 또 창출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정당 해산 조항은 민주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이지 질식시키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혼정당 해산의 근거가 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을 대단히 넓게 봐서 또 하게 된다라면은 이러한 정책 주장하기만 하면 다 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뭐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에게 유리하도록 막 경쟁하는 정당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죠. 이제 규범적 특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 수권 규범이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 권력을 조직하고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러한 조직이나 수권 범위 규범에 맞게 절차를 거친더라면 실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실제로 맞는 행위가 없더라면 아무 효력을 갖지 못하고 한낱 사실적 힘에 관철한다는 것밖에 그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입니다. 국가가 설사 수권 조직에 맞게 어떠한 권력을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규정된 방법과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법적 정당성과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 있어서도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규범들은 제한 규범성, 일종의 측면 제약이기도 하는데요. 이 측면 제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이드 컨스트레인트, 우리가 볼링을 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링을 치면은
공을 굴리잖아요. 자기 라인에서 가는 것이지 막 벗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얻는 이 흥분을 예술적 영감으로 삼아서 또는 불을 지름으로써 광기의 소나타를 이렇게 쓴 광기의 소나타 같은 소설을 에서처럼 불을 질러서 영감을 받아 음악을 작곡하는 그러한 영감을 삼기 위해서 넘어가면, 그러니까 규범을 크게 어긴 것이다라는 것이죠. 국가도 경제 발전이니 전통 문화의 창단이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일지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을 헌법이 정해주는 것이 권력 제한의 규범성이라고 합니다. 최고 규범성은요, 헌법이 다른 나라의 모든 법 규범보다 우월하다라는 특징을 갖는데요. 효력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명문 규정으로는 최고법이라고는 써놓지 않고는 있어요. 하지만 선언해 놓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개념 자체에 내재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헌법을 최고법 규범성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수많은 제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것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법률이 구체적인 재판에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그 재판 결과가 이제 달라지게 된다면, 내용이 달라지면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법률을 검토해 달라고 제청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법률 위에 헌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최고 규범성은 헌법 자체에도 내재되어 있고 많은 제도들에게 이미 구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헌법소원재판, 대통령 헌법 준수선서, 탄핵, 헌법 개정의 엄격한 요건 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네 번째로는 기본권 보장 규범성이 있습니다.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 권력의 기본적이며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고, 이것을 침해하게 되면 국가 권력은 법적 정당성과 효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국가의 기본성을 침해해도 안 되지만 권력 제한 또는 국가 권력에 대한 기본성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법률에서 정한 권력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헌법이 권력의 방법과 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 것은 이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조하는 국가적 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거릿이 대행할 수는 있으나 기존의 대통령의 정치적 기초를 유지를 합니다. 질서를 정리하는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임무인 게 현행 헌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대행 시 재판관은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대행이므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법률적 규범이 아닌 헌법적 해석으로는 기본권 보장 규범성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총리 대행 탄핵은
인용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판단 내린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특질은 기본권 보장 규범성과 권력 제한 보장성이 밀접한 관계를 갖듯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법의 지배를 구현한 부분이다. 즉 기본권 보장을 훼손하는 자의에 의한 통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규범의 특질을 모르고 탄핵을 했기 때문에 인용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공부는 만만한 공부가 아닙니다. 여태 저도 하고 있는데요. 평생 해야 되는 게 헌법 공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헌법 해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해석이라는 것은 법문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그것에 기초하여 당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를 이루는 법 규범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면한 법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법적 문제를 보고 마치 이게 매지가이 하듯이 바로 뚝딱뚝딱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헌법재판소 편을 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헌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추정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라.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길지만요. 이 마치 수학 문제를 풀이하듯이 답을 내리는 것과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다른다라는 것입니다. 법문은 추상성과 개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석을 거쳐서 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당 문제가 발생한 계기, 그 상황, 사태에 대해서 그러한 계기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러한 계기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말이 잘못 나왔어요. 비로소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규범을 얻어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면한 법적 문제가 없었더라면, 즉 윤석열과 같은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이번에 대통령의 군사개엄, 내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러한 해당 사안이 이루어질 것을 모르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린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법규범의 내용을 정면적으로 곧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을 거치고 해석 과정의 방법을 거친 다음에 법규범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헌법 해석에서 법 해석에서요. 법의 자리에 헌법을 투입해서 헌법적 문제를 법문 해석을 통해서 헌법 규범을 얻어내서 헌법 문제에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헌법의 추상성과 개방성은 헌법학이라는 학문을 필요로 하는 계기이지 헌법을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된다라는 허가가 아닙니다. 또 이것은 해석을 할 때 문헌을 보고 떠오르는 연상을 밝히는 작업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유를 가진다라는 말을 해석할 때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등 많이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이 연상시키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연상을 또 한 번 한다라는 것이죠.
자유보장이라는 것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제한한다라면 박탈된 것이다 라는 것은 상당히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연상갈래 두 번째로, 자유라는 것은 이성에 맞게 행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독에 빠짐으로써 자유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중독에 빠진 것은 비합리적 행위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독된 것으로부터 섭취하길 원하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자유를 빼앗긴 것이다. 이유는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성에 맞게 하는 자가 자유로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에 맞지 않게 행위하는 것, 예로 지금 이렇게 헌법학 수업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헌법 기초 수업을 들으시고 헬스도 하시고 혼자 운동하시고 체조하고 해서 살 빼는 노력을 하셨어요. 운동 끝난 뒤 집에 도착하셔서는 TV를 보면서 라면을 드셨어요. 이러한 행위는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헬스장 가게 되고, 이렇게 말 훈련할 때처럼 이렇게 눈을 강제로 고정시켜서 강의를 듣게 하고, 이러한 것은 이성적으로 강제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즉, 자유롭게 강제된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순되는 명제를, 이 체계를 상출하는 체계에는 정합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체계든 모순을 산출하는 체계는 학문 체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 연상을 헌법 해석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연상을 안 하려면 뭐냐 그러면, 잘못된 법 해석, 정립된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을 법 해석의 헌법의 카논이라고 하는데요. 문헌을 기초로 해서 정당하게 규범 내용을 얻어낼 수 있는 것과 얻어낼 수 없는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해석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 방법들의 보고라고 하는데요. 리포제트리, 존중할 만한 헌법 해석은 이중 이제 하나 이상의 형태로 활용한다. 그럼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리 해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문헌의 이제 뜻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헌법 제1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와는 다른 것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요. 행복할 권리는 이 행복이라는 상태에 도달할 권리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도달은 하지 않아도 추구할 수만 있어도 보장된다라는 권리입니다. 그것을 자유연상식으로 읽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합니다. 행복 안 하는데 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국가가 지금 헌법 제10조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것은 자유연상식으로 헌법을 읽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구와 행복은 다르다라는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좋은 삶에 대한 관념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되지만, 이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내에 예를 들면 행복하다라는 약물을
이제 주사를 투약하는 것이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아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다라고 보는 것은 물리 해석에 어긋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계적 해석 방법입니다. 통일적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정합성이 있는 규범 내용을 얻어내도록 해석하는 것인데요. 규범에 내포되고 있는 명제들의 연관 짓기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가짐으로써 자기 운명 결정권을 규정했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이 헌법재판소가요.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도 포함이 됩니다. 나의 전체 운명 중에서 성적인 생활에 대한 운명, 이것은 이제 부분집합이잖아요. 자기 운명 결정권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0조가 자기 운명 결정권을 보장한다라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당연히 자기 운명 결정권도 보장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통죄 같은 경우에 헌법 제10조의 권리를 적어도 제한한다라는 점에서 논의를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의 이러한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헌법 제10조의 성적인 파트너를 규정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헌법 해석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관적 해석은 법 제정자의 의도와 개정 영역을 참조 해석하는 것입니다. 1987년 헌법에는 이전 헌법에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에 이제 폐지를 하고 긴급 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 긴급 명령 이러한 것들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비상조치권과 비슷한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것을 도입했을 때는 개정의 의도에도 나와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줄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도와 맞게 권한을 좁혀서 권한 범위를 좁혀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조문에 적혀 있는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 긴급 명령이나 긴급 재정 경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객관적 해석이라는 것인데요. 해당 법의 취지와 기능, 더 나아가서 법규범의 정당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을 의미해서 목적론적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게 헌법의 기본 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 헌법 규범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 제10조에 별 한 10개쯤을 붙여서 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법규범의 정당성을, 법규범의 체계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요. 헌법 제10조가 헌법의 지도 원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근본 원리이다. 자유 중에서 근본적인 자유와 부차적인 자유들을 이제 서로 양보하고 조정해야 될 때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기본 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객관적 해석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 한원들이 개별적, 고립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서로 충돌될 수 있어요. 이 충돌되는 것을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석한우는 서로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해석한우들은 법에서 실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석한운을 활용한 해석은 사법기관에서 인정한 적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한운이란 함께 정합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렇게 활용이 될 때 지켜야 할 제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 현실을 근본적 법규범 설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치 공동체가 언어를 활용해서 그것을 법문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제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없애는 행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전혀 정반대로 읽고 하니까 행복 추구권을 행복할 권리로 읽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제약은 법규범은 진지한 수범 의무를 발생시킬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국민 중 일부가 남들보다 자유를 적게 갖고 예속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봐야지만 어떠한 법률을 합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을 이 합헌이다라고 보는 헌법 조항 해석이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진지한 수범 의무를 발생시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실수로 타인의 발을 밟았습니다. 상대가 야 치워주세요, 아야 치워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이제 만약에 제가 밟았다라고 쳤을 때 제가 밟고 있다는 것, 치워달라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치워야 되는 것이죠. 발을 거기다 대고, 그런데 별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질러요. 이렇게 신발 두꺼운 거 신어놓고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발을 안 치우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판단할 때 전체 세계의 고통의 총량이라든가 이러한 고려 상황에 의해서 언제든지 발을 밟혀도 안 치워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밟은 발의 힘은 하나의 사실적 힘에 불과한 것이지 진지하게 발을 빼는 규범의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닌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약을 모두 지키면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로 헌법 제59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적 해석이에요.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세의 종목과 세율로만 법률로 정하면 된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헌법의 문헌은 같지 않다라고 읽는다고 해서 물리적 해석에 어긋난다라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개방 구조로 열려 있다. 이것을 원리로 읽을지 규칙으로 읽는지는 그러니까 다른 항목들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계적 해석으로 보게 되면은 종목과 세율, 여기에는 이제 재산세니 소득세니 다 해서 몇 퍼센트 하는 세율이냐, 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야지 납부할 세금액이 나온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과세 표준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 1년에 한 번 낼 것이냐, 한 달에 한 번 낼 것이냐에 세금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액수의 크기에는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외의 동의 없는 과세, 이것은 조세의 종목, 이 세율 이외에 다른 과세 조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계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주관적 요건의 해석으로는 과세가 헌법상 정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해서 추상적 층위에서 헌법 개정, 그러니까 제정자의 의사하는 의회가 세금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키를 쥐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의사이기 때문에 일치하고, 또 동의 없는 과세를 하게 되면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방벽을 없애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규범의 의무를 훼손하게 된다. 이래서 이 네 가지 같은 방향을 이제 가르쳐서 헌법 제59조는 조세 법률주의를 이제 규정한 것입니다. 즉,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납세자 의무자, 과세 표준, 과세 기간 등과 같은 것들도 모두 의회가 정해야 한다라는 헌법 규범으로 모두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있고요.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이 분쟁 사항을 매듭 짓는 권위가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 행사나 어떤 법률이 위헌으로 되게 되면은 그것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합헌으로 했으면 다른 입법이 있거나 헌법재판소가 그 이후에 결정된 법률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하기 전까지에는 유효한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구체적 이 사안에 매듭 짓는 권위는 인정이 되지만 그와 함께 헌법재판소 자신도 과거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례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존중하지 않을 시 규범적 기대가 불인정되고요. 규범적 토대를 근거로 진보해서도 안 됩니다. 매번 처음처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논증을 해야 되니까요. 논증 대화 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입헌 민주주의는 통합성, 인테그리티는 좁은 의미에서의 컨시던시랑 같지 않다. 합성 훼손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결정서를 확인한 원리를 무시해버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세법률주의를 이제 규정한 것이다. 이 조문을 이렇게 해놓고 다른 결정에 가서는 아니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이제 기간 등을 마음껏 행정부가 정해도 된다. 법률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과거 결정을 이제 확인한 이 원리는 무시하거나 정합적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 가지 유사 사건이지만 같은 사건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후에 결과가 예를 들면은 P로 나왔다라고 칠게요. 그런데 이후에 나타난 사건은 이제 A, B, C, D의 값은 P야. 근데 이후에는 나타난 사건에서는 이 사건을 E라고 했을 때 확인한 원리는 납피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P와 납피는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통합성의 원리는 이후에 E2라는 사건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쳤을 때 이와는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E2라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때 결정을 또 납피로 하면은 통합성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납피,
납피가 나왔으면 이것을 고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납피가 정당성이 없다라면은 헌법에 쌓여진 체제가 이 두 가지 제약에 비추어 볼 때 최선의 것이 되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함부로 과거 결정을 무시하거나 뒤집거나 과거 판단들을 정합적인 이 좁은 이론들을 고수하느라 똑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도 통합성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삼아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공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적인 글쓰기를 할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건에서 말한 것과 현재의 사건에서 특별히 말한 것과 안 맞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의견 분류는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익히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기서 법정 의견이란 무엇이냐면요. 법규 법력을 갖는 결론을 뒷받침한다라는 공식 의견이 이제 법정 의견이라는 것이고요. 소수 의견은 그럼 다수를 형성하지 못한 의견이고, 반대 의견은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고, 별개의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과는 같으나 결론에 이르는 논리 구조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보충 의견은 무엇이냐? 이 보충 의견은 각각에 대해서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또 반대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별개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등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각각에 대한 보충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을 보충하는 의견을 말을 한다. 여기에서 다수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서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정 의견을 갖춘 결정 정족수가 이원이냐 합헌이냐 결정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누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통상적으로 9인입니다. 이 9인이죠. 이 중에 6인이 찬성을 했을 때 위헌이고, 탄핵이 맞고 정당 해산이 되고 헌법 소원이 인용된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만약에 5명이면 숫자로는 다수지만 법정 의견에는 못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헌법재판소의 사안을 매듭짓는 의견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고 바람직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9명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5대4로 나왔어요. 그랬다고 하면 5명은 위원의 입장이고 의견이고 4명이 합헌의 의견이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4명의 경우가 합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족수가 합헌이 되었으니까 위원 의견은 반대 의견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헌법재판소 의견 표시를 할 때 법정 의견이 무조건 다수 의견이다 라고 해서 인식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의견이 아닌 의견은 법적 권위는 없지만 이 해석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서 헌법 논증은 안 됩니다. 그리고 법정 의견이 아닌 의견은 법적 권위는 없지만 이 해석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서 헌법 논증을 시사하는 의의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병역 결정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이제 합헌으로 내린 적이 있었어요.
내렸는데 반대 의견은 위헌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 의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는 헌법 불합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례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도 아니고 반대 의견이라고 해서 미래를 시사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이 자꾸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존중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존중 방법에 틀이 잡혀 있어야만 한다. 첫 번째로는 선례 변경 계기를 한정한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전 결정 당시 당연한 전제로 삼았던 사실적 여건이 변화였는데 그 변한 여건이 같은 규범에서 다른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어요. 어떤 결과를 도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실 플러스 규범이잖아요. 여기에 사실을 1에서 사실 2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C1이 아니라 C2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C2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례를 변경하게 될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첫 번째 결정이 P1이 사실은 많은 결정 속에 있는 P를 따라야 하는데 나 P를 잘못 따랐다. 예를 들면요. 이럴 경우에는 P를 따를 수 있도록 해당 결정을 고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선례 변경 계기 한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두 가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조문에는 일반적 원리에 따라서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을 판별해야 하고 원리를 기반으로 통합성이라는 전반적인 목표 그 자체가 변경을 요구할 때야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바꾸는 것은 입법부가 법률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주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의 탄핵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복잡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합헌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석 대상은 법률이 이 두 갈래로 해석하면 합헌, 이제 규범 내용을 한 가지를 가지고 다른 갈래로 해석하면 위헌인 규범 내용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법률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석하는 것이니까 해석 대상은 당연히 법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헌법 해석에서 왜 다루느냐? 엄밀히 말하면 헌법이 해석 대상이 아니니까 헌법 해석 방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에서 동원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려면 규범 내용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규범 내용을 얻어야 하는데 결론 C1을 갖고 따를 것이냐 C2를 갖고 따질 것이냐에 대한 법규범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위헌 여부 심사 작업의 전제가 되는 작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별외로 요즘에 국민투표로 탄핵을 하자라는 부분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이제 대통령 탄핵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절차를 이미 어긴 방법이라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지 않아도 국민투표로는 얼마든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탄핵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은. 국민 발안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굳이 개헌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개헌이 논의되고 탄핵을 빌미삼아 추가적인 개헌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국가기관의 조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가기관 내에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느냐?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무슨 범위의 권한을 갖는가? 이 권한을 행사해서 정치적 의사 형성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이렇게 해서 조직 권한 절차가 다 마련이 되어야지 국가기관의 권력 행사가 적법하다라는 것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사 시스템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조직 권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국가 권력 행사는 권한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국민기본권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절차를 거쳤다라면 똑같은 일을 똑같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 유효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판사가 판결일에 피고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유죄, 무죄를 말하였으면 판결 선고로서 효력을 가질 것이죠. 가질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판사가 집에서 선고하는 상상을 머릿속으로 한단 말입니다. 상상을 하고 실제 선고하는 과정은 안 거쳤어요. 그렇다면 선고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판사한테 당신 선고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면 자기가 상상한 것으로 동일하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생각한 거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없었기 때문에 선고는 없는 것이다.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국회의 다수가 압도적으로 어떠한 법률안을 지지하고 있어서 어차피 표결은 이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 과반수 의원이 안 돼 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안 돼서 출석 의원들의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통과를 시켰다. 재적 의원 안심했던 의원들을 다 불러 모으면 통과될 것이지만 그래도 그 법안은 법률로서 만들어진 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아도 헌법이 발전되기 전에 이제 근대 국가라고 하죠. 이때 헌법이 발전되기 전에는 인치였습니다. 사람 한 명이 현명하게 나타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랬다 저랬다. 똑같은 잘못도 왕의 권위를 보여야 할 시기에는 피해 숙청을 하고 보듬어야 될 시기에는 이 약하게 얼러주고 이런 식으로 왕 마음대로 했던 인치의 세계에서 법치의 세계로 변한 것입니다. 국왕의 권력에 대한 견제에서 시작을 하고 자유 권리가 확장 및 보편화되고 이러한 흐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국민주권 원리를 선언을 하고 국가 권력의 작용 원리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만 한다.
이것은 형식적 법치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과 아주 밀접합니다. 소유권과 자유권의 확고한 권리 보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분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간략하게 덧붙이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법 규정과 헌법 원리의 근거를 가짐으로써 국가 작용이 정당성을 갖게 되고 동시에 규범적 한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인용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헌법은 정부의 결의가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인민의 결의이며 헌법 없는 정부는 권리 없는 권력이다. 헌법은 정부에 선행하는 것이고 정부는 헌법의 소산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헌법이 최고법이고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작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헌법은 국민 주권을 기초로 한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권과 인권, 근대 현대의 성립에 원동력을 둔 두 기둥과 같은 개념입니다. 주권자로서 국민은 자기와 타인의 인권을 향유하는 권리자인 동시에 수호자의 의무자로서 헌법을 세워가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그로 인한 깊이 있는 공부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규정이 아주 짤막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통신수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실 비밀에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이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터넷, 카메라폰, 나아가 스마트폰 등 발달하는 통신 매체, 기타 등등의 자유에 관한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포함한 판례와 학설상의 해석론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판례와 학설의 추이를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규범의 이계 질서상 최고의 법 규범이지만 개별 규정의 내용은 법률을 포함한 하위 규범에서부터 구성된다라는 사실도 이 또한 체계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았으면 하고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다소 답답하실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윤석열 탄핵이라는 건요, 내란을 저질렀잖아요. 헌법 현상을 충분한 고민 없이 곧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면은 비주체적 태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규범은 대체로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서 규범이 잘 발달하고 규범의식이
선진화된 국가의 헌법 현상은 그렇지 못한 국가로 개수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이 상이한 상태에서 비교 헌법 파악은 그래서 아주 중요해서 필요성만큼이나 신중한 사고로 인해서 필요한 학문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요, 헌법 파악에 의해서 치밀하게 현실 분석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헌법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시고 헌법을 믿으시고 그 헌법을 늘 가슴에 새기시고 이런 것들을 가슴에 새겨야 할 사고가 바로 입헌주의라는 것입니다. 입헌주의는 국가 행위의 모든 기준이 최고법인 헌법에 입각한 사상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이 자의적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법을 믿으시고 놀란 가슴을 쓰다듬고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헌법을 믿으십시오. 헌법을. 판사를 믿지 마시고요. 헌법을 믿으세요. 헌법을.